네, 일상생활 속에서의 참여 확장하기 그 세 번째 시간 주요 활동 참여를 확장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복습하는 것은요. 참여 활동이라는 것은 생애, 삶과 연관된 것이고 그리고 여러 영역이 있고 목록이 있는데 서로 좀 관련이 있다, 맥락이 있다. 이런 내용을 먼저 핵심적으로 잡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CF에 있는 내용을 활동 참여 중만 골라내고 활동 참여 내용을 저희가 조금 분류를 했을 때 필수적인 활동,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 또 계약적인 활동, 그리고 좀 의무적인 활동 이렇게 묶을 수 있었어요. 그 활동을 조금만 더 분류를 해볼게요. 생리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수면입니다. 그래서 수면을 가운데 딱 놔뒀어요. 수면을 가운데 놔두고 그러면서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이제 자조활동 또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이라고 해서 ADL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위쪽에 딱 둬요. ADL은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자조활동을 딱 두고 또 사람의 삶을 쭉 봤을 때 사람에게는 사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이 참 중요한데 아동기의 놀이는 곧 일과 같다라고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일과 놀이를 거의 굉장히 삶에서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활동으로서 좌우를 둬요.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한번 표시를 합니다. 수면을 기점으로. 그래서 필수 활동을 토대로 이 활동들이 파생을 하는데 기본 자유로운 활동 같아 보이는 놀이지만 아이들에게 놀이가 일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일을 옆에다 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유로운 활동을 아동기에는 일처럼 하지만 성인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배움의 교육이 일어나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이게 점점 복잡해지고 가사활동 같은 이런 복잡한 어려운 일들을 하게 돼요. 타인을 돌보면서. 그래서 기본 ADL이 IAD로 발전을 해요.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함께 살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이 활동들은 의무적이고 계약적이고 좀 마지못하는 그런 활동이 되죠. 그러면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무적인 활동과 계약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유활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역삼각형의 이 균형을 또 잘하면서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의 자주활동은 다른 놀이나 나의 교육을 위해서 더 의미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은 주된 시간을 보내는 주요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요활동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활동 하나하나들은 더 쪼개서 그 수행을 지켜보면 수행이라는 건 눈에 직접 보는 거예요. 눈에 직접 그 행동을 보는 것. 눈앞에 수행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렇게 일련의 연속적인 행동들의 단위 또는 단계들의 연속적인 일련으로 흐름으로 일어나요. 흐름으로 일어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 다 별 문제 없이 일어나지만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어리거나 또는 노화로 인해서 저희는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하나의 단계의 단위들을 조금씩 잃어가기도 하고 좀 도움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숟가락으로 밥을 뜨는 것이 어려운 사람인데 뜨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떠달라고 칭얼칭얼 하네요. 그러면 떠달라고 하는 요구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걸 채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활동은 연속이 될 것이고 만약에 떠달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누군가가 떠준다면 다른 사람이 그 빨간 고리를 메꿔주는 거죠. 메꾼다면 다음 단계를 가져가는 것이고 그리고 밥을 한번 떠먹고 숟가락을 탁 던져버리면 다시 이어서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을 던지지 않고 내려놓는 것을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던지지 않고 내려놓는 것을 학습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다음 단계 목표로 잡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활동이 점점 삶에서 이어져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참여 활동들은 서로 영역 간의 맥락이 있다. 하나의 활동들은 이렇게 일련의 단계들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사람의 활동을 하나하나 단계로 이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강점 기반의 흐름을
지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강점 기반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앞에서 직접 수행을 봐야 돼요. 현상을 직접 관찰해야 돼요. 현상을 관찰한다.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데 본 것을 선생님들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자와 도구들이 있어요. 저울 같은 것들. 이 참여는 이 사람에게 너무 무거운가 가벼운가? 아니면 어떤 참여는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이 사람은 좀 잘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유활동은 좀 어렵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측정 도구를 가지고 실제 생활을 다양한 볼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봤는데 본 것을 놓고 약간은 저희가 이제 추론을 해야 돼요. 이것은 왜 안 됐을까? 하기 싫었을까? 아니면 도구가 너무 많았을까? 아니면 처음 해봐서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를 저희가 맞춰보기 위한 도구들을 쓸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안경과 현미경을 뒀는데 어떤 경우의 활동들은 이제 하나의 이게 참여 활동이다. 아니면 이것이 뭐 의무적인 활동이다. 크게 봐야 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숟가락을 그래서 놨나 안 놨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면이 있죠. 현미경으로 보기도 하고 망원경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쳐다봐서 이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이런 원인들은 서로 역동하잖아요. 역동하는 것. 이 역동적인 이론들은 이런 생태 이론 또는 역동 이론이라고 해요. 이 역동 이론이라는 것은 이게 커지면 저게 작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서로 영향을 이렇게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 선생님 오른쪽에 그림이 ICF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식이에요. ICF는 여기 건강 모델, 건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건강과 기능에 영향을 주는 개인과 환경에 대한 요인을 아래쪽에 딱 놔뒀던 거예요. 여기가 왜 역동 모델이냐면 모든 화살표가 이어져 있어요. 모든 화살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여기 장애가 있다. 다운 증후군이다. 라고 똑같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더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난 다운 증후군인 사람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다운 증후군인 사람은 한 사람은 프랑스 말을 쓰고 한 사람은 한국말을 쓰겠죠. 그런 것처럼 장애가 똑같다. 질병이 똑같다고 해서 그 활동과 참여가 전혀 똑같지 않은 이유들은 다양한 역동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무엇이 크게 영향을 줬나? 무엇이 적게 영향을 줬나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데 대한 도구를 씁니다. 도구를 써서 그 사람을 수행을 알면 그 중에서 강점을 촉진하고 강점을 촉진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한 사람들이 다음에 이 사람을 또 어떻게 촉진할까 이런 것들을 배워간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 배워가면서 이 과정들이 사이클처럼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그 강점 기반의 참여가 주요 활동에선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학령기를 토대로 주요 활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요 활동은 주된 시간을 쓰는 거예요. 한 4시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런 활동이 주로 ICF의 이제 활동 참여 중에 1장부터 9장까지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역사회보다는 크진 않지만 그보단 덜 크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이고 복잡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 8장으로 주요 생활 영역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놀이거나 교육이거나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원활동을 하거나 직업활동을 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인 생활의 영역을 약간 역동적으로 살펴본 것들로 같이 엮어보면 우선 일이 가장 커요. 그런데 학령기이기 때문에 일은 조금 놀이랑 대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동기 학령기는 일과 놀이는 거의 동급으로 보셔도 돼요. 그리고 교육활동이죠. 자유활동이지만 주요활동이고요. 그리고 서로 새롭게 배워가는 것들을 이제 의무적으로 계약하는 활동, 주요활동, 이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 활동을 절대로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 주요활동은 반드시 대인관계의 활동이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주요활동을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대인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의 수업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켜보고 선생님들을 뵀을 때 좋은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하시기도 하지만 학생들 간의 관계를 향상하시더라고요. 학생들끼리 서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굉장히 큰 참여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진다. 앞으로 직장 생활이나 다른 사회 생활을 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요 활동 참여의 가장 첫 번째는 상호작용, 대인관계입니다. ICF 안에서 대인관계를 참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왔어요. 이 대인관계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자기 이외의 환경과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물리적인, 사회적인 주고받기라고 해요.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대상은 역시 분류가 돼 있어요.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에 따라 저희의 상호작용 기술이 다르게 발휘가 되잖아요. 상호작용하는 대상 중에 가장 상호작용을 덜 해도 되는 대상, 낯선 사람이죠. 자, 그리고 공식적인 관계. 이제 직장 상사 공식적인 관계고요. 학교 선생님 공식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조금 더 친밀해지면 은사님 이러면 조금 더 비공식적이 돼요. 그다음에 친구 관계도 비공식적인 관계, 이웃 관계, 비공식적인 관계. 조금 더 친밀해지는 대상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가족 관계. 여기에 이제 연애를 하면 연인 관계는 조금 더 상호작용을 친밀하게 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상들과 상호작용을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하게 돼요. 상호작용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있고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어요. 일반적인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 정신은 아니면 기본 내용은 존중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이것을 하고 싶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도 하기 싫겠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런 존중을 통해서 되게 좀 쉬운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감사하기,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보단 조금 어려운 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고 한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적절하게 비판하는 것. 이런 것도 있어요. 무조건 예스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고맙지만 사양합니다.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접촉을 적절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배워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상호작용 넘어갈게요. 상호작용을 처음에 시작하는 것.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행동을 조절하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막 꼰다든지 이러면 상호작용할 때 행동의 조절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규범에 맞게끔 상호작용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여기에 있는 관계에 따라서 적절히 유지하는 것. 네. 이런 부분이 ICF에서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연구에 의하면 눈 맞춤은 굉장히 어려운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눈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맞추고 있고 적절하게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호작용 기술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조금 쉬운 것부터 강점부터 촉진하고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보다는 감사합니다가 조금 더 쉽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상호작용은 시작하는 것이 쉽고 마무리하는 것이 어렵고 이 중에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강점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런 대인관계나 상호작용 활동이 처음 일어나는 활동들이 집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바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집 안에서 있는 활동은 주요 활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집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주요 활동 중에 이제 놀이 활동이 있죠. 놀이 활동의 발달 자체가 다른 여가 활동이나 교육 활동이나 생산 활동의 발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의 발달은 일의 발달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발달하냐? 모든 놀이 활동들은 처음에 탐색부터 해요. 처음부터 레파토리를 다 알지 않죠. 탐색하고 나서 경험하면서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고 나야 이것이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한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만나시는 많은 학생들은 발달장애가 있을 때 이 탐색과 참여의 경험이 적어서 원래 하나만, 두 개만 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탐색하는 것, 그리고 새롭게 탐색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가 지속이 된다면 새로운 활동이 하나 늘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활동이 하나 늘기까지는 탐색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한데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활동의 레파토리가 더 이상 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 탐색하기라고 하는 것이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놀이를 약간 괴롭게 시작하고 의무적으로 시작하고 시작해서 참여해보니 즐거워지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놀이라는 것이 자유활동이긴 하지만 놀이를 탐색하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의무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시작했더니 자유롭게 이어지더라. 그래서 딱 엄밀하게 자유활동이다, 의무적인 활동이다 탁 끊을 수가 없고요. 놀이활동 자체가 되게 괴로운 순간에서부터 즐거움이 이어지게끔 이렇게 발달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놀이는 참 중요한 주요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런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처음 놀이뿐 아니고요. 다양한 주요 활동이나 자조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원으로 된 이 모델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참 도움이 돼요. 자, 이 모델을 저희가 빨강색, 그다음에 초록색, 파랑색, 그리고 영어로는 이것을 PEO 모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원으로 만든 이유는 이것이 역동적으로 변해서 면적을 넓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참여가 확장이 되냐? 참여라는 것은 이 활동이 그 환경에서 그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환경에서 그 활동을 하는 요 지점이 참여예요. 이 참여가 보통은 어릴수록 또 기능이 좀 낮을수록 환경이 개인에게 가까이 가고 환경이 그 활동을 할 만한 곳으로 가야 돼요.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젓가락을 에디슨 젓가락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젓가락질을 잘하게 된 게 아니라 젓가락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환경이 바뀌었죠. 그 작업은 그대로 있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젓가락으로 밥 먹기가 아니라 포크로 밥 먹기로 바꿨다. 라고 한다면 이 작업이 그 사람의 역량에 좀 더 가까워졌죠. 그러니 먹기는 먹는데 젓가락으로 먹기보다는 포크로 밥 먹기라고 하는 활동으로 포크를 사용했다면 먹기 활동에 대한 수행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참여가 좀 더 길어지고 넓어지겠죠. 이렇게 참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자꾸 바꾸기보다는 환경을 조금 더 그 사람에게 가깝게 그리고 활동을 조금 더 그 사람에게 가깝게 바꾸는 것이 확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작 방법입니다. 자, 놀이 활동을 저희가 참여를 촉진한다라고 할 때 아이를 그냥 즐겁게 놀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할 만한 환경을 잘 설정해 놓아야 돼요. 자, 주요 활동에서의 놀이는 일과 같고 놀이를 점점 늘리는 것은 맞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놀아라.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놀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놀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자, 놀이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은 우선 환경 중에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 두 가지를 잘 설정하고 있어야 돼요. 물리적인 환경은 공간이나 도구를 의미하고요. 사회적인 환경은 인간적인, 인적인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인 환경은 좀 신체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감각적으로, 운동적으로, 조작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좀 놀만한 특징, 아니면 편안한 특징. 자, 놀이 환경을 세팅을 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돼요. 굉장히 안전하게 만드는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안전하게만 하면 놀이는 거기서 머물거든요. 조금 더 약간 어려움을 도전하는,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식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는 경험이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만나시는 아동이, 학생이 굉장히 기질적으로 새로운 걸 좋아하고 움직임을 좋아하고 막 먼저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런 환경을 되게 좋아하겠죠. 그런데 민감하고 예민하고 변화하기를 되게 두려워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환경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마냥 이런 환경에만 있으면 안 되니 이런 환경을 한 80% 해두고 거기에 한 20%의 도전거리가 있게끔 구성하고 또 막 부산하고 새로운 걸 도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도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쉬고 조금 더 조직화되는 그런 활동이 되게끔 환경을 구성하는 것. 그것을 코너에다가 만드셔도 괜찮고 도구를 중간중간 배치하셔도 되고 다른 놀이의 리더나 다른 파트너들이 그런 모델을 보여주게끔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환경 설정을 잘하는 것이 모든 중재의 첫 번째다. 학교에서 이런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다른 아이들이 같이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하고 있는데 체육실에서 고리 끼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 한 명이 이제 장애가 있는 학생이었고 학생의 활동을 이렇게 봤더니 혼자 놀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고리 끼기라는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그냥 쳐다보고 달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옆에서 계속 고리 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학생이 아마 혼자 있었으면 고리 끼기를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리를 끼는 학생들이 있고 거기서 뭔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학생이 다가갔어요. 다가갔고 그 다음에 고리 던지는 걸 쳐다봤어요. 고리 던지는 걸 쳐다봤다. 자, 쳐다보는 것은 고리 던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이게 다 환경이라는 거예요. 쳐다봤고 그래서 아이는 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놓치지 않고 그 아이 앞에서 고리 끼기를 보여주면서 고리를 전해주셨어요. 전해주었더니 아이가 고리를 받았어요. 아이에게 그냥 고리를 끼워라 라고 한 것은 아닌데 고리를 끼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고리를 받아서 아이가 고리를 한 번 끼고 낀 고리를 다시 빼고 넣고를 두세 번 반복하고 고리를 옆으로 던져버렸어요. 고리를 밖으로 던지는 순간이 있었지만 이 중에는 아이가 고리를 끼우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들이 가능한 것은 다른 또래 고리라는 물리적 도구, 선생님, 고리가 앞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촉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환경이 이 아이의 고리 끼우기라는 활동을 참여하게 한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활동 중에 자조활동, 놀이, 사회적 참여를 이렇게 기록을 해봤더니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놀이가 없는 거예요. 놀이가 없고 계속 여기 빨간색은 문제행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놀이가 없고 문제행동이 많고 그러면 문제행동에 대해서 접근을 하긴 하는데 놀이가 너무 레파토리가 없으니 이 사람에게 무언가 재미있어 하는 걸 찾아서 놀이를 좀 확장하자. 이 사람이 뭘 하냐? 으쓱을 할 수 있었어요. 짝짝꿍을 하는데 선생님이 처음엔 5분쯤 할까라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20초 정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료를 치고 계속 이렇게 구르기도 하고 트램펄린도 타보고 이러면서 놀이를 점점 노래나 음악이나 리듬이 있는 활동으로 점점 확장을 하는데 그래서 트램펄린을 타고 놀이 공간에 참여하기까지 약 7개월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활동이 점점 더 확장이 될 수 있게끔 환경에 대한 지원도 많았고 그래서 활동에 대한 부분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놀이라는 것은 보드게임이나 이런 게 아니고 몸을 천천히 움직이고 리듬 있게 움직이고 그런 것이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환경이 안전하고 거기서 놀이가 확장이 되는 부분으로 놀이 레파토리가 채워지면서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활동, 행동들이 많이 감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떤 사례인데요. 매일매일 하고 있는 참여 활동들을 했음 안 했음 체크를 하면서 변화를 모니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좀 오래된 이야기, 2012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 분에게, 이 장애인가 있는 분에게 매일매일 활동을 체크하게 했어요. 제가 요구하지 않으면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면 체크를 해줘요. 이건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활동을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체크를 하다가 이 사람에게 이 활동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자주 활동이 중요하고 면도가 왜 중요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외로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사는 그런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려면 나도 돕고 남도 돕는 그런 활동을 사실은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체크하지 않았는데 꾸준하게 이 기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동도 늘었어요. 그때 저는 이 개인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많은 그 장애인들에게 실제로
need to, want to, be expected to 뭐 이런 얘기 너무 어려우니까 하고 싶은 활동 뭐 하고 계세요? 또 해야 되는 활동은 뭐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배워서 하게 되는 활동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렇게 꾸준하게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기술했을 때 되게 많은 강약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례 중심으로 주요 활동에 대한 얘기들을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핵심은 이렇습니다. 참여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 서로 맥락적이라는 것, 그리고 참여는 일련의 수행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참여를 지원할 때는 환경을 먼저 지원하고 그리고 개인에게 결국은 의미성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도록 확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참여의 균형,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개인과 사회와 정신적인 웰빙이 되는 데 기여한다,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 내용 그리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참여는 누구에게나 장애를 불문하고 다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써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